자, 이제 등기의 실행 절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요, 이제 각하와 관련된 내용,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나면은 뭐 간단합니다. 양간 5번에는요,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등기 신청을 이제 취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등기 신청에 취하란 등기 신청인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거나 완료돼 버리면 철회 못합니다. 취하 못해요. 또는 등기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각하가 돼버렸으면 뭐 취하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전에는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이제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법에서 취소라는 단어하고 철회라는 단어는요, 학문적으로는 엄격히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혼동에서 막 사용하죠. 철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철회를 해버리는 거죠. 이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때는 취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죠. 완료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일단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 자체를 이제 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라고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는. 자, 그래서 뭐 취소나 철회는요, 이게 혼동해서 사용하니까요, 우리도 혼동해서 막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야,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갑과 을이요, 등기 신청을 할 때 X 물건 하나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과 을이 X 부동산, Y 부동산, Z 부동산 세 개를 한꺼번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등기는요, 건마다 별개의 신청서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청서를 따로 써야 되지만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이 동일합니다. 이게 다 세 개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모두 동일할 때는 따로따로 신청서 쓰지 않고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목적이 달라버리면 따로따로 신청서를 써야 되지만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자, 그러니까 이때 갑과 을은요, 따로따로 신청서를 쓸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신청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신청서를 썼을 경우에는요, Z만 취하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따로따로 신청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을 했을 때, 이때도 Z에 대한 등기 신청만 따로 일부만 취하할 수가 있느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괄에 신청했을 때는 그거 일부분만 따로 뭐 철회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등기 신청에 취하는, 이렇게 일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수개의 부동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했을 경우에도, 따로따로 했을 때는 따로따로 얼마든지 취하가 가능하지만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경우에도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요,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 신청에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인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만 등기 신청 대리인이 취하는 경우에는 취하를 할 때요,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따로 수여받아야 돼요. 이 의미,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민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대리권의 그 범위를 이제 그 해석을 할 때요, 자, 채약 대리권. 이제 A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이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채약 대리권, 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다를 줄여서 우리는 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약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는 해약 대리권도 당연히 있느냐? 그럼 민법에서 배우시죠. 이건 당연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채약 대리권,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걸 해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약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사람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겠죠. 제 임무가 완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약할 수 있는 대리권이 발생하지를 않는 거죠.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겠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때 대리권 소멸해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의 대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의 대리권, 이건 신청으로 바꾸면 되겠죠. 신청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A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니까 A의 대리권을 소멸하게 되겠죠.
자기 임무 완수됐으니까. 따라서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취하를 할 수는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하를 위한 대리권을 따로서 수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라는 것은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따로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민법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취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취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가 있는데, 자,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하도 하지 않고 각하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당사자가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는, 저 취하도 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은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이제 거쳐서 실행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 실행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다 쓴 다음에 등기관이 기재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요. 이제 보렵에서는 자,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1호 등기관이 있고 2호 등기관, 뭐 3호 등기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겠죠. 등기관 여러 사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1호, 2호, 3호 이렇게 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등기관 여러 명 있으면은 자, 그러면 등기관 앞에는 컴퓨터들이 다 앉아 있겠죠.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로 이제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2호 등기관이요. 이 컴퓨터 가지고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리마다요. 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공무서에서는요. 자기 컴퓨터에 비밀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 사람만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2호 등기관이 여기 와서 등기를 해버리면요. 만약에 등기가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1호가 책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남의 자리에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등기 그 컴퓨터에서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언제 등기가 완료됐냐면요.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등기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누가 만약에 이 2호 등기관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등기가 됐으면은 2호 등기관이 등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등기를 했느냐는 요 등기 컴퓨터들이 외관상으로 똑같이 보이지만요. 여기 안에는요. 그 고유 번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식별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식별부호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2호 등기관 이 컴퓨터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 2호 등기관 했다는 식별부호가요 바로 부여가 됩니다. 내장이 돼 있어요. 식별부호가. 그래서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안에는 이런 것들 식별부호들이 컴퓨터 안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호 등기관이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완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2호 등기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그 식별부호가 바로 부여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2호 등기관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 숙별부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때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뭐 식별부여를 따로 이제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동시에 부여가 돼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언제 등기가 완료되냐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은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등기를 마쳤다고 볼 것이냐에 있어서 3번 보시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는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것이 바로 식별부호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기록이 돼버립니다. 누가 등기를 했는지. 그래 나중에 책임 소재를 알 수 있으니까요. 식별부호가 기록됐을 때 바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자동 부여된 것이 이때 등기가 완료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2호 등기관이 자기 책상에서 있는 그 컴퓨터에 대해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은 동시에 이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 되겠죠. 동시에.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이렇게 마쳤어요. 다 마치게 되면 등기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접수 시기. 접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에 절차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완료 후에. 그래서 이 제목만 좀 보시면 돼요. 7번 보시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완료가 됐으면 이 사람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죠. 새로운 권리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가 권리자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또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및 통지해 준다는 거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래서 공감 기억만 보시면은요. 자, 등기필 정보는 이제 개념이고, 등기필 정보의 개념이고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그 새로운 권리자에게 통지한다라는 거죠. 통지.
이제 마지막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절차가 되는 거죠. 요것만 보시면 되고 또 넘기시면은요. 또 2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을에게는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줌으로써요.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네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통지해줘요.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갑도 신청하고 을도 신청이기 때문에 이 신청인에게도 야 이제 네가 신청한 대로 갑에게서 너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도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소유권이 이제 그래서 넘어갔구나. 이제 새로운 소유권을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 이제 또 기회가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고 갑이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는 효력이 소멸돼 버리겠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소멸하는 것이고 갑에게도 신청했던 갑에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줍니다. 을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와 함께 등기필 정보도 작성해 줄 것이고 갑한테는 단순히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에서 기억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됐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들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청했던 사람한테 너희들이 신청한 대로 됐다라고 통지는 해준다는 거죠.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이제 소관청에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 등을 통지를 합니다.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를 지적 소관청에서 소유자가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아침 먹고 등기부 확인하고 저녁 먹고 등기부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등기소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해주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통지를 받아서 갑에게서 을로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되겠죠. 소유자 정리. 그래서 기억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대장 소관청.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또 여기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소관청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은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재산세 을한테서 걷어라. 그리고 갑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걷어라. 이런 사실을 세무서장에게도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은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등기 절차가. 그래서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2장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는 일반적인 절차에서 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우리가 길게 했죠. 실행 절차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다룬 것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다룬 겁니다. 그러면은 권리마다요. 등기하는 절차가 다 틀려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틀린 거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류를 들고 갈 때 들고 가는 서류들이 틀려요. 계약서 같은 걸 가져가지는 않겠죠. 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상속인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와 내가 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마다 이제 신청정보, 첨부정보가 틀려지게 됩니다. 틀려지게 돼요. 이제 그 내용들을요, 81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 이제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유권도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있고요. 또 권리에서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의 등기가 다 절차가 틀립니다.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인 절차들을 다루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개별적인 절차를 다룰 때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전혀 색다르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배웠던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절차예요. 그러면 신청 절차에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이제 적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등기 신청에는 과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공 정보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등기 신청 방법을 다뤘어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모든 등기 절차에 있어서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등기 신청 적격은 모든 등기에 공통적입니다. 저당권 등기라든 지상권 등기라든 어떤 등기를 하든지 간에 법인, 자연인, 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다룰 때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루지 않고요. 그러면 신청 절차에서 큰 테마가 5가지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별 절차에서 다룰 내용은 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가끔씩은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또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관할 위반의 등기랄지 등기사항 위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끔씩요. 어떤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가끔씩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뭐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했던 거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유심히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소유권 보존 등기랄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랄지 이런 건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가끔씩 원래는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가끔씩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유심하게 보면 되겠죠.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것만 유심하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요것만 유심히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공 정보요. 제공 정보는 이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로 나뉘는데 권리마다 이게 틀려져요. 다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등기 절차에서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걸 유심하게 보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모든 등기 절차가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별 등기 절차를 할 때는. 그래서 개별 등기 절차를 다룰 때는 그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아닌지,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각종 권리 조금만 하죠, 조금만. 그래서 제 3장 보시면 이제 각종 권리인데, 자, 권리는 크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데, 이 각종 이제 등기 절차를 다 개별적으로 다룹니다. 소유권 등기는 크게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는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있고 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겠죠. 이런 권리들의 등기 절차를 이제 하나씩 다 다룹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것을 뭐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 유심하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만 봅니다. 나머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유권 등기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는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법하고 보존 등기가 연결되는 걸 보면은 새로운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토지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은 물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소유자는 발생을 하게 되겠죠.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거면 다 이것은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은 물건이 있으면 소유자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있다고 해서요. 지적 공부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해야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60일 안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물론 직권으로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적 공부로서 만약에 토지 대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들어가겠죠. 이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럼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기록되겠습니까? 갑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기록할 수가 없고 소유자가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자기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고서 맞다 싶으면 갑으로 이제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들어갈 것이고 이 사람의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의 소유자. 자, 그렇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는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토지들이 있었다. 섬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락된 토지들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누락된 토지가 발생하는지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다 모든 토지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토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토지들이 모두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 이 소유자가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는 없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 이런 기간 제한도 없어요. 1년이 있다가 보존 등기라든 10년 있다가 보존 등기라든 30년 있다가 보존 등기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최초로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 그때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등기부가 이제 개설이 되는 거죠. 등기 기록에.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는요, 우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겠죠.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저당권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권리에 관한 기록은 소유권에 관한 기록밖에 없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만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소유자를 뭘로 적겠습니까?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으로 이름을 적겠죠. 소유권은 갑.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적겠죠.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요, 보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을 할 때요, 보존 등기 신청하면 새롭게 등기 기록을 만들면서 등기 기록을 만들 때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적고 소유자를 적는데 이때는 뭘 보고 적느냐면요, 여기 보존 등기에 기록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대장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이 토지 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 소유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부, 등기관이 등기부를 기록할 때, 개설할 때는요, 뭐 갑의 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토지 대장을 그대로 보고 베껴요. 그대로 옮겨 적는잖아요. 옮겨 적겠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요, 그냥 가가지고 신청서만 적으면 됩니다. 보존 등기 신청서를 적으면서 뭘 가져가야 돼요? 토지대장 들고 가면 되는 거죠. 토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떼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보존 등기 신청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대장만 집어넣으면은 바로 토지대장 보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할 때는 뭐 첨부정보 이런 게 많이 필요가 없겠죠. 이것만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보존 등기 할 때는 이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존 등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등기 기록이 개설되는 거죠.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그때 이제 을구가 개설이 될 것이고요. 을구가 개설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보존 등기 개념 보시면은요. 자, 의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러니까 모든 등기부가 개설시키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행해지면은 새로이 등기 기록이 개설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 부분만 보존 등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만 일단 등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요 내용은 우리가 또 뒤에서 상속 등기하면서 잠깐 설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지 특정 일부나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여기서 그냥 기억만 하십시오. 기억만.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자, 등기 신청인이죠. 신청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신청인은 당연히 법인 자연인 아니면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이어야 되겠죠. 이건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누가 신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신청.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청하면 되겠죠. 그럼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원시 취득자가 하겠죠. 원시 취득자.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앞으로 최초의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시 취득자가 아닌 사람도요,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원시 취득자입니까? 갑이잖아요. 갑이 원시 취득자고 원시 취득자로 갑이 지금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최초로 소유자 앞으로 지금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걸 그대로 보고 옮겨 적는 거기 때문에요. 요 사람을 적는 거죠. 요 사람을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신청을 하는 거죠. 갑이.
그래서 원시취득자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자를 해가지고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제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양가리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 해가지고 1번 보시면은 가장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신청에는 누가 되느냐 해서 가장 먼저 기억 보시면은 신청에는요. 원시취득자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뭐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원시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 그러니까 대장의 최초 등록자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보존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갑에 사망을 했고 갑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A가 소유자예요. 원시 취득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전문적 소유권 취득했고 상속인은 승계 취득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권리를 승계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요. 원시 취득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나오는 거죠. 자, 등기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은 죽었죠. 원시 취득자는 갑은 맞는데 갑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 명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해야 되겠어요? A가 신청을 할 것이고 최초의 보존 등기 명의는 누가 되겠습니까? A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됩니다. 죽은 사람 앞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 우리는 이런 상속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은 보존 등기 신청은 최초에 등록되는 자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상속인 등이라는 것은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요. 포괄승계는 상속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괄승계인이 됩니다. 포괄 유증은 우리가 나중에 유증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설명할 것이고 그러니까 상속인 등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갑이 죽었을 때는. 그럼 A라는 사람이 갑의 사망 증명서와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와서 A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A가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기억 제목만 보세요. 지금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게 원칙이 되지만 그 자가 죽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이 신청을 한다. 죽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니까 포괄승계인이 신청한다는 거죠. 자 밑에 A, B, C는 넘어가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만약에 최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갑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으로 소유자로 갑으로 등록됐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물건의 원시 취득자는 누구냐면요 A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예요. A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거죠. A가 소유자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A 것을요 자기 이름으로 신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 같은 걸 위조해버리면 모르겠죠. 모릅니다. 정교하게 위조해버리면 뭐 지적소관청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원시 취득자는 A인데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대장을 들고 와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줍니다. 서류 심사만 한다라고 했어요. 서류를 보니까는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시 취득자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요 등기관은 심사하지를 못해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사람 간의 소유권의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누가 진정한 소유자 이런 것은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만 본다는 거죠. 서류 자체가요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대장이 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믿고 그냥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갑 이름으로 지금 등기가 토지대장이 등록돼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와서 보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신 거 정말 맞습니까? 안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거 합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갑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갑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원래 A가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비록 대장에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팔아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소송해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얼른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존 등기를요. 자, 그러면 대장에는 갑으로 돼 있지만 등기부는 A로 돼 있으면 누가 소유자로 봅니까? A가 소유자로 보겠죠. 추정을 받는 것이죠. A가 소유자로. 그래서 A가 자기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대장에는 갑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 떼 가지고 가봤자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토지 대장이 없으니까는 증명할 정보로 뭘 가지고 가야 되냐?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이 승소 판결, 내가 소유자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장에는 갑으로 돼 있지만은 A가 갑을 상대로 내 거다라는 확인 판결,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오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이걸 믿겠습니까? 이걸 믿겠습니까? 당연히 소송 이걸 믿겠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 가지고 오게 되면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원시 취득자가요, 대장에도 최초의 등록자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원시 취득자, 진정한 소유자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이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상대로 이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갑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갑이 죽으면은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그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자, 동그라미 니은 그 8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확정 판결문 가지고 오면은 대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올해도 나왔던 것이요.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그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대장이 이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갑이 희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렇게 허무인 이름으로 돼 있다든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든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람 알아야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할 텐데 누군지를 알 수를 못하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은요. 대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대장을 잘못 작성한 것이죠. 갑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갑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이때는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있습니다.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다 하기 힘드니까 위임을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무는요 국가의 사무예요. 따라서 국가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귀속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물에 대한 이제 장부가 잘못됐어요. 최초의 소유자, 그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잘못 작성해가지고 내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죠. 예외적인 현상이고 원래는 여기에 사람 이름이 있으면요 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고 이게 불명확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아무튼 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지 간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소유권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디귿 보시면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3이죠.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요. 수용은요. 원시 취득입니다. 자, A가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미등기 토지로 돼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요.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용을 해요.
자, 수용을 할 때는요, 국가가 자기가 직접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수용을 하려면은 뭐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충남 연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수용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하는데 이걸 국가가 직접 다 공사를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우건설에 맡긴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요, 이 수용 업무 이런 것들 수용해서 여기다 건물 짓고 하는 것을 현대건설에 맡기면은 이 현대건설이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현대건설이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정부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요, 수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업자라고 합니다. 기업자.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기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하게 되면 국가가 기업자가 될 것이고, 민간 기업에 맡겨서 할 때는 그 민간 기업이 기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민간 기업자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합니다. 자, 수용이라는 것은요, 강제로 빼앗는 것을 수용이에요. 팔기 싫어도요,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수용해 갈 수는 없고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보상금 주고 강제로 뺏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용을 했을 때는요, 이 수용은요, 갑으로부터 갑의 토지를 수용했지만 수용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에요. 최초로 물건이 발생했을 때만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시취득과 반대되는 것이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은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죠. 이때 갑이요, 이 토지를 을한테 넘겼습니다. 소유자가 이전이 됐죠. 그러면은 이 X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상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유권, 갑이 A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소유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죠. 이런 건 승계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완전한 소유권이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소유권이면 제한되고 있는 소유권 그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걸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죠.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만약에 갑의 물건을요, 국가가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토지에는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전세권자 안 나가도 됩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행정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난 전세권자니까 안 나가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정부청사 만들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 내가 저당권자니까 이 토지를 경매를 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경매해버리면 소유자가 또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런 것도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게 되면요, 이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이 토지에 제한되고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해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용이라는 것은 갑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항상 신축됐을 때 이럴 때만 원시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승계취득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그 권리자 그 모습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면은 승계취득이 되는 거고, 원시취득은 이 사람의 소유권과 수용됐을 때 이 소유권은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갑의 소유권과는 단절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그러니까 수용을 한 사람, 현대건설이 원시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는 단절이 되고 새롭게 원시취득을 하기 때문에요, 수용을 하게 되면은 보존등기를 H, 그러니까 국가면 국가 이름으로요, 기업자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갑이 최초 소유자였으면 갑으로부터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기업자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전등기를 해버리면 승계 취득한 것처럼 보여버리기 때문에 수용을 했을 때는요, 새롭게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용을 한 기업자가 이게 보존등기를 한다는 거죠. 보존등기를 한다. 그래서 수용한 자는 이제 보존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 등기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요,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을 때요. 보통 토지들이 대부분 다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이 등기를 다 말소한 다음에 새롭게 수용했다는 보존등기를 하진 않고요. 이럴 때는 이제 편의상 그냥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건 편의상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항상 수용은 원시취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을 했을 때는 수용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이제 디귿 보시면은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B 보시면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그러니까 증명하는 소리가요. 협의에 의해서 수용을 했을 때는 그 협의서를 들고 오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결정을 내려요. 이걸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서 등본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수용했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C는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리을인데요. 리을인데. 네 번째는요.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건물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요. 건물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엄청나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아니면 주택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엄청나게 뭐 100채, 200채, 300채의 이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인데요.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습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으면은요. 일단 등기가 돼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가 안 되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은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요. 건축물 대장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요. 대장 들고 와야 되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들고 와야 되거든요. 건축물 대장 들고 와야 건축물 대장 보면서 등기부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군수구청장에 빨리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면은 그 건축물 대장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보존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건축물 대장 하나 만드는데 이 전체를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릴지를 몰라요. 몇 달? 그러면 몇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어차피 네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똑같은 내용의 확인서 하나만 써달라는 거죠. 확인서. 그럼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은 갑이 소유자라는 확인서만 하나 써달라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거 기록되는 것이 그 건물의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확인서 한 장만 써달라는 거죠. 그럼 그 확인서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건축물 대장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거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면은 이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 사람이 써줬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로지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권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작성권자예요, 원래는. 그러니까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축물 대장하고 똑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면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동그라미 리을에 있는 겁니다. 자,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확인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즉 확인서를 들고 오게 되면은 대장 안 들고 와도 건축물 대장 안 들고 와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오로지 이 네 사람들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니까 이 네 사람이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에. 그래서 신청인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자, 신청을 할 때는 이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첨부서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신청서 기재사항이랄지 첨부서면이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특이한 것만 보시면은 자, 기억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등기부 만들 때요. 2일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2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전 등기 옆에는 항상 매매면 매매, 상속이면 상속 이런 거 썼죠. 그러나 보존 등기 옆에는 이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 원인을 적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을 적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신청서로 등기 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신청서 보고 등기부를 기록하니까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을 내용은 신청서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도 그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첨부 서면 해가지고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자, 보존 등기요. 자, 갑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가 될 때는요. 갑 앞으로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갑 위에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니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3자의 승낙서 이런 것들이 첨부 서면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밑에 있는 것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은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이런 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렇게 직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직권에 의한 경우가요. 양가로 3번에 있는데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5분만. 이것은 그 한 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하니까요. 자, 만약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이게 한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근데 갑이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이 있으니까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A가 돈으로 한 10억을 빌려줬습니다. 10억 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자, 돈만 그냥 빌려줬어요. 어떤 담보도 잡지 않고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겠죠. 미등기니까 저당권 등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도 안 잡고 그냥 10억 원의 채권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변제기가 도래하면은요. 갑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자기 현찰이 없으면 이걸 팔아서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갚습니다.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게 되면 A가 강제로 와가지고 이 사람 물건을 훔쳐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는요. 항상 국가를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즉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A는요.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고요. A는 갑을 상대로 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해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승소 판결에 따라가지고 이 X 물건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결국 이것을 경매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때예요. 이때 갑 A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10억 원의 채권 각서 같은 거 얘기했죠. 이 각서 한 장 들고 와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위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요. 갑의 물건을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갑에 대해서 채권을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를 받아줍니다. 만약에 A가요. 이게 등기된 토지여가지고 A가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 자체가 증명을 하는 거죠. 내가 채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등기가 돼 있는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은요. 바로 경매법원 가가지고 등기부만 떼가지고 가서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증명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는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매이기 때문에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단순한 채권자는요. 자기가 그 갑에게 채권이 있다는 건 증명할 게 없잖아요. 각서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등기는 국가기관이 등기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되지만은 각서 이런 것들이 바로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서를 들고 와서는 안 되고 A가 갑에 대해서 10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가서 경매법원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해야 경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 자기의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강제 경매를 하는 거고 저당권자는 임의 경매가 가능합니다.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법원에서 딱 보니까 승소 판결문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락이 이루어지겠죠.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락이 되면은 뭐 을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경락 대금이 들어오면 그 경락 대금으로 A한테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경매 개시 결정이 돼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경락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갑이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물건을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자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소유자니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물건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 물건을 경매할 수는 없겠죠. 채무자 소유 물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허위 표시를 막 넘겨버리는 거죠. 등기를 옮겨놓는 거죠. 경매 안 당하려고. 경매 안 당하려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소유물일 때만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락되기 전까지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건을 처분해버리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안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그 물건의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압류가 돼요. 압류. 자, 압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압류라고 해요. 딱 묶어버리는 것을. 압류라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였죠. 경매 개시 결정한 당시에 갑이 소유자인 상태를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묶어버렸다는 의미가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묶어버렸다는 것이 갑이 을에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처분을 할 수 있지만은 압류가 됨으로써요. 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 개시 결정 압류가 된 이후에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모든 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압류를 한 압류 채권자 A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소유권이 약간 상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을이 소유자지만은 A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로 취급하느냐? 갑이 소유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는 A는 계속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낙찰이 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병이 낙찰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을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 자체는 금지되는 건 아니고 을이라는 사람은 처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경락이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압류가 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압류가 된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이런 물건은 사봤자 내가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류나 이런 것들은요.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제한됩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압류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요. 보의 변소 설처에서 처에 나오는 거예요.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의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도요. 압류나 가압류가 됐으면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요. 처분 금지가 아니라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제한되는 요령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처분 제한효가 발생하는 것이지 처분 금지효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처분 제한효를요. 민법이나 일반적인 법에서는 그냥 처분 금지효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압류가 된 이후에는 물건을 처분해 봤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승소 판결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요. A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기에 갑이 을에게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버리면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요. 압류가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이 아예 안 돼요. 우리의 물건을 경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A는 소송을 제기할 때요. 승소 판결에 의해서 정식으로 압류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임시적인 압류를 합니다. 그것이 가압류예요. 임시적인 압류라는 거죠. 그래서 소 제기할 때는요.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시적인 압류인 가압류도요. 압류의 효력과 동일하게 처분 제한효가 발생해요. 처분 제한효가.
그래서 가압류는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A가 갑 앞으로 지금 그 합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가압류가 됐다는 걸 뻔히 알고 사는 사람이죠.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요 의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본압류가 되겠죠. 본압류가 돼서 경매되는 걸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압류된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요 A가 갑을 상대로 소유권 대여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A가 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A가 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은 완전한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우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그래서 일단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A는.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겼을 때 그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를 해놔야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걸 집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A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가압류를 받아줘요. 빨리 받아줍니다. 가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가압류는요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줬다 그러면 법원에 밑에 있는 사무관들이요 등기소에 연락을 합니다. 야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 받아줬기 때문에 빨리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하라고 어떻게 돼요? 촉탁을 한다는 거죠. 촉탁. 이런 것을 법원에 촉탁에 한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이 촉탁한다는 것은 법원 사무관은 법원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원이 촉탁하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걸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를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촉탁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해요. 자,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를 못한다 해버리면 결국 A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이 들어오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지만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 안 하겠죠. 되면 바로 가압류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럴 때는 등기관이요 직권으로 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이때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오는 거죠.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지 않을 테니까 직권으로 가압류 A 앞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갑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리고 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법원에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죠. 촉탁에 따른 등기. 그러니까 A의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입니다. 직권. 그러니까 모든 등기가 다 직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도 이런 가압류 등기,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게 되면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맛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송 이런 거 하게 되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 신청부터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 얼른 팔아먹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면 갑이 어떻게 돼요? 얼른 팔아먹어 버릴 거 아니에요. 가압류가 되기 전에 팔아버려 버리면은 못해요. 이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미등기 상태에서 빨리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요 소제기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소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 신청부터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압류 신청은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는 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처분하기 전에. 승소, 패소는요 한참 싸우다가 몇 개월 있다 생길 수도 있는데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가압류가 안 됐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각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통장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통장의 기록이겠죠.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요 변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요 얼른 일단 해줍니다. 가압류는. 바로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 가압류, 압류라는 의미를 약간 맛만 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이 이제 가처분인데 그것은 나중에요.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배우면은요 재미는 있어요.
어려워서 문제지. 예,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